안녕하세요. 김경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원갑입니다. 셀코 TV 투자는 60부터라는 걸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저희는요, 은퇴 이후에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방법, 여기부터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상황까지 여러분한테 조금은 인사이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그 SVB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기타 중소형 은행들이 터졌죠. 그다음에 유럽은 이제 크레딧 스위스하고 그 문제가 터졌는데요. 현재 이 상황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등등에서 발생한 시스템적인 문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곳이 약한 곳일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결국은 이제 부동산 익스포저를 가진 금융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약한 고리는 그렇게 크지 않은 은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하여튼 그렇게 크지 않은 금융기관이 이제 부동산에 관한 익스포저를 자기의 감당할 수 있는 자본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우리나라의 약한 고리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사님이 이제 이 약한 고리라고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기업들은 그렇게 부채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나 외환위기 때의 트라우마에 따른 어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슬아슬한 어떤 그런 부채 랠리를 이어가진 않았죠. 일부 건설사들 빼고는 비교적 안정적인 국민인데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결국 소비자 이 금융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이제 연결 고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요번에 금리가 이렇게 다다닥 올랐잖아요. 이른바 고금리 태풍으로 인해서 이 약한 고리가 일부 무너졌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어난 일하고요, 2008년에 일어난 일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2008년 이게 위기가 글로벌 금융 위기가 본격화된 게 9월 15일 날, 그러니까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졌죠. 그러고 나서 집값이 이제 떨어진 걸 보면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굉장히 이게 좀 민감하게 반영합니다. 그래서 2008년 9월, 10월, 11월, 12월 약 4개월 동안에 17%가 빠졌습니다. 이번에요, 이제 비슷하게 빠졌는데 작년 9월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딱 4개월 동안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16% 빠졌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리먼 사태 때는 이른바 모기지 부실이 촉발된 어떤 위기였다면은 이번에는 미국발 고금리 쇼크가 한국에 상륙하면서 이른바 아파트 값이 쑥대밭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똑같은 형태로 반복은 되지 않죠. 역사는 차이의 반복이니까요. 반복은 되더라도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런 가계부채의 어떤 취약성이 이번에 많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금리는 미국이 더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집값은 미국보다 더 떨어졌거든요. 실제로 KSN 신뢰지수 한 20개 도시를 보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빠졌지만 연간으로 보면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작년에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이 원인이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이른바 이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전세 보증금까지 하면은 3,000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GDP 대비 1.5배, OECD에서 1등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게다가 또 대출도 다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금방 이게 흔들리는 어떤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중금융 상품이라고 그러는데 아파트 비중이 높습니다. 아파트는 이른바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표준화되고 규격화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 상품을 닮아 있거든요. 미국은 다 단독주택이죠. 그러면은 금융 상품이 외풍에 좀 취약하죠.
그러니까 아파트도 빠질 땐 더 빠져버리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전세가가 많이 부풀려져 있었죠. 그러니까 갭 투자에 타겟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른 금융시장보다 이른바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이렇게 곤두박질을 쳤던 것은 이런 원인들이 내재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 그 다음에 변동금리가 많다, 그 다음에 금융상품이나 다름이 없는 아파트 비중이 높다, 또 하나는 전세가가 너무 부풀려져 있었다, 또 갭 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인 하나의 유행 패턴이었다. 이게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보면은 마치 돛담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우상향 기후제를 지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은 내부적인 공급 과잉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급락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IMF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작년 이른바 미국발 고금리 쇼크. 다 외부 충격이잖아요. 그만큼 이게 좀 튼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을 바라볼 때 조금 보수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되고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노후를 설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은 교훈을 삼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사실은 다른 점이 더 많다고 봐야 되는데요. 다른 점이 더 많다는 것은 일본이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문제가 생겨서 90년대 잃어버리는 이제 10년, 심지어 20년까지 접어들게 되는데 그걸 만들어낸 일본의 상황하고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일본과 우리의 공통점을 찾는다면은 이제 인구의 고령화, 이게 이제 좀 공통점이고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면에서 일본보다 더 심각하다. 그러면 왜 안 나타나느냐? 지금은 당연히 안 나타나죠. 한 10년 지나 보십시오. 그때는 이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걸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의 부정적인 여파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공통점인데 일본보다는 더 심하게 다가온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소득 지금 어떤 곳에서 10만 달러 전망을 하길래 제가 너무 기가 차서 이거 도대체가 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못합니다. 1인당 소득이 어떻게 10만 달러가 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사람들이 다 고령화가 되면서 10명이, 예를 들어 10명이 있다면은 6명이 일을 하다가 2명이 일을 안 하고 밖으로 벗어나는데 어떻게 1인당 평균 소득이 10만 달러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거는 어렵고요. 우리나라 1인당 소득 앞으로 크게 증가 안 합니다. 일본 94년에 1인당 GDP가 4만 4천 달러였어요. 지금 얼마 정도 되신지 압니까? 4만 달러 왔다 갔다 합니다. 몇 년 동안입니까? 30년 동안이에요. 30년 동안 일본의 1인당 생산성 미국보다 더 좋았다는 그런 연구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본은 1인당 소득이 떨어졌느냐?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하면은 1인당 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왜 늘어나느냐?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니까요. 그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강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통점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더 강하게 우리한테 다가오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지금 1인당 소득이 2000년에 10,000달러에서 2017년에 3만 달러, 지금 3만 4천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20년 동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1인당 소득이 10만 달러 간다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 세상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르게 접어든다는 것. 첫째, 인구라는 이유 때문에. 그게 이제 일본과의 공통점이고요. 일본보다 더 심하게 접어든다는 것이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면은 일본이 90년대 위기를 겪은 것은 일본은 어마어마한 버블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80년대 말은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이 거의 140%씩 해줬습니다. 부동산 가격 대비해서 1.4배를 이렇게 대출을 해줬다는 것이죠. 왜겠습니까?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요.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 50% 제한하지 않습니까? LTV 같은 경우. 우리나라 그런 버블 없습니다. 일본은 그 버블이 꺼질 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이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차이점이고요. 또 하나는 일본이 그런 버블의 붕괴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거의 10년, 20년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구조조정을 했냐? 외환위기 1년, 2년 동안에 그냥 와장창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죠. 우리나라는 그런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구조조정을 하면서 2000년대 들어와서 일본을 막 추격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 한 10년, 20년을 구조조정을 천천히 고통을 줄인다고. 그렇게 나가면서 버블 부분을 해소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그런 큰 버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그런 버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부분이 없고요. 경제 규모도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그 당시에 경제 규모는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미국을 앞선 때가 있었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어떤 다른 나라도 시가총액이 미국을 앞선 적이 없습니다. 일본이 유일하게 처음으로 앞섰습니다. 그 정도로 경제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일본은 자신이 경제를 성장시키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성장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는 경제 규모가 훨씬 적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성장을 하면은 우리나라도 수출을 통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들이 또 일본하고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요. 일본을 보고 일본이 가듯이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으로 가고 잃어버린 20년, 30년으로 갈 거라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추론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만의 특유한 상황을 보고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로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앞으로 한 10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올 고령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암울한데요. 물론 이제 정해진 미래가 될지 그거는 봐야 되는데 아마 전체 추세로 보면은 저는 공통점이라고 보면 결국 저성장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정부 때 평균 성장률이 연간 아마 4.7%, 이명박 정부 때가 한 3.3%, 박근혜 정부 때가 한 3%,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가 한 2.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결국 저성장 국면으로 간다. 이 부분은 일본하고 많이 닮아 있고요. 다만 이제 고령화가 된다고 했을 때 기업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로봇 사용률이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로봇이나 이런 걸 대체를 통해서 그래도 기업들은 저는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거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이런 건설이나 아마 농업 쪽 이런 쪽 그다음에 이런 일반 이제 뭐 간호라든지 이런 음식점이나 이런 쪽은 지금 노동력 부족 문제가 아마 좀 심각해져서 다소 좀 편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일본처럼 안 가도록 어떻게든지 대안을 마련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래를 또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너무 숙명론적으로 일본처럼 마치 그 전철을 밟아갈 거라는 것은 너무 비관론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이제 일본화의 얘기는 부동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은 일단 차이점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아직까지도 부동산 불패 신화가 남아있죠. 일본은 무너진 지가 오래됐고, 우리는 여전히 일반 서민들도 아파트 사놓고 우상향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불패 신화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그런데 일본처럼 과연 부동산 버블이 꺼지겠느냐? 일본 부동산 버블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례적인 어떤 버블 붕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뭐 인구 문제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유럽의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나라 있는데 그런 나라들은 일본처럼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거품이 꺼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본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진짜 뭐 20, 30년 후유증을 가져올 정도로 그런 큰 버블 붕괴는 다소 좀 일반화하는 것은 너무 과장돼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 언젠가는 우리도 부동산 문제가 저는 심각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부동산도 그 나라 경제를 반영하는 거울이잖아요. 또 다른 거울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동산이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다만 너무 그렇게 공포론 쪽으로는 빠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통점은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른바 도심 쏠림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외곽이나 이런 곳에서는 결국 SOC 문제, 병원 문제 이런 어떤 문제로 도심으로 쏠려오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좀 강하죠. 그래서 일본도 도쿄 3개구 이런 데 보면은 최근에 집값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 넘어가면 인구 쇼크 문제를 아마 체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부동산 시장에도 초슬림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초양극화 양상, 이른바 공간의 마태 효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그런 양상이 일단 두드러지게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들이 다 빠지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 그러니까 인구 구조상 굉장히 취약한 그리고 뭐 젊은 층이 뭐 꺼리는 어떤 그런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쪽부터 먼저 좀 위축이 되고 나머지는 뭐 그냥 뭐 정상 궤도로 간다든지 이런 약간 이게 투트랙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앞으로 뭐 다 좋아질 거다, 모든 것이 다 나빠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굉장히 심한 형태의 이른바 초양극화, 슈퍼슬림화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식이나 투자나 이런 쪽에 있어서 트렌드를 이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트렌드를 파악하면 일단 섹터나 이런 쪽에서 이제 실패는 크게 안 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보죠. 어차피 산업이라면 우리나라만 국한하면 안 되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트렌드가 크게 형성되어 있냐면은 두 가지 트렌드가 어마어마하게 저는 심지어 메가 트렌드라고 하기도 그래서 이게 울트라 메가 트렌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트렌드, 이거는 거의 울트라 메가 트렌드입니다. 어느 정도 앞으로 지속되느냐? 적어도 50년에서 70년 이상 지속될 트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웬만하면은 살아있을 동안은 계속 이 소리를 듣는 트렌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트렌드가 뭐냐면은 이제 기술 혁신 부분입니다. 혁신은 계속 지속됩니다. 당연히 뭐 더 가속화되고 지속되고 거의 뭐 요즘 챗GPT를 보면은 거의 뭐 특이점이라고 그러죠. 그 특이점을 이미 언제 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기술 혁신이 지속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의 이제 트렌드에 맞는 그 트렌드를 따라가야 우리나라 산업도 이제 당연히 성장을 하겠죠. 저는 그걸 뭐 요즘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냥 BBC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B는 배터리. 이게 전기차라는 큰 트렌드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전 세계가 중국도 그렇고 전기차 트렌드로 가니까요. 배터리가 이제 그 중에 트렌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B가 이제 바이오이죠. 바이오라는 것은 기술 혁신하고 고령화하고 이 두 개가 다 교차하는 점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시장도 어마어마한 시장이고요. 바이오와 이제 헬스케어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있고 세 번째 이제 C가 칩스입니다. 반도체이죠.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칩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 칩스는 AI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AI의 이제 트렌드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기술 변화와 인구 변화의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감안하면은 우리나라가 중점을 혹은 승부를 걸어야 될 산업이 BBC, 미국도 이 BBC에 미국 정부도 역시 승부를 걸고 있는데요. 우리도 역시 이제 배터리, 바이오, 칩스 이게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될 산업 분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